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엄마입니다. 저희 친정은 시골에 있는 땅 부잣집이었는데 그 동네에서 우리 집만 으리으리하게 컸어요. 시골이라 땅이 많다 보니 마당이 거의 학교 운동장만한 수준이었죠. 그래서 친정에는 동네에 살면서 정원을 관리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 김장철이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우리 집으로 와서 김치를 담갔어요. 엄마가 동네 사람들에게 재료랑 모든 준비를 다 해줄 테니 와서 우리 김치도 담아주고 먹을 만큼 가져가라고도 했던 거죠. 시골이다 보니 일일이 사람을 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 경우 서울에서 결혼하게 되면서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했죠. 제가 살림을 전혀 못했거든요. 원래는 청소하는 아주머니, 요리하는 아주머니도 따로 있었고 정원관리사에 운전기사까지 있었죠.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부터는 서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는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아무래도 전원주택에서 살았던지라 아파트 생활이 답답하더라고요. 대학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늘 제가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있었습니다. 난 결혼하면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 아파트가 편하지 않아? 난 아파트 갑갑해. 데이트할 때마다 늘 같은 소리를 해도 돌아오는 답이 늘 같았는데 어느 날 불쑥 저를 어느 집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여기 어때? 마음에 들어? 여기가 어딘데? 우리가 결혼해서 살 집. 고향집에 비하면 아담한 전원주택이었지만 살림이라곤 소질이 없는 저에겐 딱 맞는 것도 같았어요. 너무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꾸며봐. 신혼집 꾸밀 때까지만 해도 세상 재밌었죠. 근데 들어와서 살다 보니 손이 안 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사람들이 다 도와주니까 편하게 살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사람을 고용해도 주인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친정에 비하면 크다 할 것도 없는 우리 집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쓴다며 잔소리를 하시곤 했습니다. 마당이라고 해봐야 우리 집에 10분의 1도 안 되는구만. 정원관리사가 뭐가 필요해? 엄마, 10분의 1이어도 하는 일은 똑같이 많아. 요리는 뭘 해봤어야 할 줄 알지? 여기 서울이잖아. 배우면 되지. 네가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난 살림엔 영 소질이 없어. 솔직히 엄마도 동네 아줌마들이 다 음식 해다 주고 그랬잖아. 엄마도 반찬값이랑 쌀 주고 바꿔 먹은 거면서. 그래도 그건 정이라도 있지. 그래도 난 웬만한 걸 할 줄 알아. 그냥 안 하는 거지. 말은 나도 그렇게 하겠네. 하여튼 내가 널 잘못 키웠어. 네 자식 밥 정도는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아기 낳으면 이유식은 내가 해먹일 거야. 자랑이다. 저는 임신 초기까지는 일을 하다가 배가 부르면서부터는 일을 관둔 상태였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벌이가 괜찮았거든요. 일을 관둔 뒤로는 집에서 살림을 해볼까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제가 해준 김치찌개를 먹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김치찌개에 뭘 넣은 거야? 김치랑 고기. 그리고 식초? 식초는 왜? 얼마나 넣었는데? 묵은지가 없어서 신김치로 만들려면 식초를 넣으라던데? 한 컵 정도밖에 안 넣었어. 김치가 부피가 이만하니까 한 컵은 넣어야 할 것 같아서. 여보, 응? 난 일해주시는 아주머니가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 내일부터 다시 오시라고 할게. 고마워. 제가 한 달 정도 요리를 했을 때였는데 남편 얼굴이 반쪽이 됐었어요. 저도 양심이 있어서 그만두고 사람을 고용했던 겁니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이 맛없는 요리 먹을 생각에 식탁에 앉기 전부터 딴짓만 하는데 어떡해요.
한 번은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었는지 얹혀서 난리가 난 적도 있었어요. 더는 제 손으로 요리를 해먹일 수가 없더라고요. 문제는 전에 일해주시던 분께 연락드렸더니 솜씨가 좋은 분이라 그새 다른 집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렵게 다른 분을 소개받았는데 생각보다 젊은 여자분이 면접을 온 겁니다. 꽤 젊어 보이시는데 혹시 미혼이세요? 아니요, 저 애엄마예요.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얼마 전에 아들 낳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보다 선배시네요. 전 임신 중이에요. 그러시구나. 축하드려요. 입덧은 없으세요? 네. 안 그래도 신기해하는 중이에요. 그럼 뭐든 잘 드시겠네요. 저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해요. 근데 저는 요리하시는 분이랑 청소하시는 분을 따로 뽑고 있어서. 안 그래도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청소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부르거든요. 음식 하시는 분도 하루에 몇 시간씩만 와서 하고 가시면 되고요. 둘 다 한 분이 하면 상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집은 상주하는 분은 안 찾고 있어서요. 네. 그런데 대답을 하는 가정부의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상주하는 자리를 찾고 계세요? 그게 제가 얼마 전에 아들 낳았다고 했잖아요. 아들 임신 중에 남편이 사고로 먼저 갔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 셋방에서 살고 있는데 상주하면 그래도 지하 셋방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에 별채가 있긴 했거든요. 그날은 일단 돌려보낸 뒤 고민하면서 몇 분 더 면접을 봤는데 자꾸만 그분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상의했습니다. 우리 별채 말이야. 치워서 가정부 아주머니 쓰시라고 해도 될까? 가정부 상주하는 거 싫다더니. 원래는 그랬지. 보통 가정부는 나이가 많으니까 좀 불편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사정도 딱하고 나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아서 괜찮을 것도 같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별채에서 지내는 거면 나는 상관없지. 결국 저는 그 가정부를 집으로 들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불러서 별채에서 지내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럴 거 없어요. 별채라고 해봐야 방 2개에 화장실 하나짜리 작은 집이에요. 그게 얼마예요? 햇빛도 잘 들고 방도 2개면 아쉬울 게 없죠. 그날 이후 가정부는 어린 아들과 함께 우리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아직 제가 아기를 낳기 전이라 가정부 아들도 한 번씩 봐주면서 육아 지식을 배우기도 했죠. 그 사이 저는 딸을 낳았고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가정부와도 친구처럼 친해져서 집에 말벗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일어났습니다. 딸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았어요. 지능장애가 있네요. 네? 경계선이긴 하지만 지능장애는 분명합니다. 딸이 경계선 지능장애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도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웃는데. 경계선이니까 우리가 더 신경 쓰면 그래도 더 나빠지는 건 막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든 해야지. 우리는 부모니까. 너무 무서워. 이 험한 세상에 우리 딸을 어떻게 내놔. 우리가 평생 책임지고 살면 돼. 여보, 우린 할 수 있어. 우리 둘이 같이 하면 돼. 그럼에도 의지를 불태우는 남편 덕에 저도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경계선이니까 혹시나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진단은 바뀌지 않았고
딸은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채 자랐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가정부의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공주님 숙제해야죠. 공부 싫어. 우리 공주님 예쁜 말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공부 싫어요 라고 말해야죠. 공부 싫어요. 딸은 조금 느렸지만 학습을 아예 못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느리고 어딘가 멍한 딸을 보고 있으면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가정부가 와서 위로를 해주곤 했어요. 저렇게 천사 같은 딸내미가 어딨다고 울어요. 모르겠어요. 괜찮다가도 또 불쑥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요. 걱정 마세요. 사모님이랑 사장님이랑 저랑 같이 키우면 누구보다 건강하고 예쁘게 자랄 거니까. 가정부의 덕담 덕분이었을까요? 제 딸은 정말 천사같이 예쁘게 자랐어요. 누가 봐도 한눈에는 예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착한 아이였죠. 그러나 입만 열면 어딘가 많이 느리고 맹한 모습이 드러나곤 했죠. 그런 이유로 종종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야, 네 가방 좀 일로 줘봐. 왜? 내 거랑 바꾸자. 싫은데? 싫긴 뭐가 싫어. 바보 주제. 운전기사님이 딸을 내려주고 주차하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대문을 열었다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데 갑자기 가정부 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니들 지금 뭐라고 했어? 오빠가 뭔데 나서요? 나? 얘 가족인데? 아, 짜증나. 야, 가자. 잠깐, 가긴 어딜 가. 사과하고 가. 싫어요. 뺏은 것도 아닌데 웬 사과? 그럼 어쩔 수 없네. 내가 지금 녹음했는데 이거 가지고 경찰서 가야겠다. 네? 니들 모르지? 타인을 모독하는 것도 죄인 거. 바보 보고 바보라고 한 게 무슨 모독이에요? 진짜 바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쟤요! 애들이 얼마나 고약한지 제 딸 면전에 대고 계속 바보라고 놀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정부 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애들에게 일러주더라고요. 아니, 스스로 바보라는 걸 모른 채 타인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 예의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지키는 거야. 니들 보니까 머리가 안 좋아도 안 좋아 보이는데 그게 바보잖아. 아니야? 가정부 아들은 결국 그 애들에게 사과까지 받아냈어요. 제 딸은 사과를 받으면서도 그저 헤헤 웃기만 하더라고요. 가정부의 아들 덕분에 제 마음이 다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가정부의 아들은 수재였어요. 공부를 보통 잘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할 정도였죠. 제가 딸을 키우며 가정부를 많이 의지했던 이유 중 하나도 그녀에게 아주 똑똑한 아들이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가정부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들도 제 딸을 친여동생처럼 살뜰히 보살펴주곤 했어요. 고마워서 종종 용돈도 주곤 했는데 매번 사용하더라고요. 매번 고마워. 아줌마가 용돈 좀 줘도 될까?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용돈을 왜 주세요? 이모가 준다고 생각하고 받아.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잖아. 그렇게 겨우 손에 쥐어줘도 그 돈으로 제 딸하고 나눠 먹을 간식을 사오거나 제 엄마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오는 게 다더라고요. 그때마다 가정부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키웠어요? 우리 딸도 지능이 정상이었으면 저렇게 살뜰했으려나? 저는 사모님 따님이 더 부러워요. 우리 아들은 공부도 저렇게 잘하는데 저 같은 엄마한테서 태어나서. 그런 말이 어딨어요. 아주머니가 낳았으니 똑똑하게 태어난 거지. 혹시 공부 더 하겠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한 거면
저한테 언제든 말씀하세요. 내가 해줄 거니까. 에? 사모님께서요? 우리 딸한테 친오빠처럼 잘하니 내 애들이다 생각하고 해주면 되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줘요. 똑똑한 머리가 아깝잖아요. 그렇게 가정부 모자와 가족처럼 지내던 어느 날 가정부 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해왔습니다. 저 진이를 사랑하고 있어요. 뭐? 우리 딸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평생 보호하며 살고 싶습니다. 너무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도 알고 계시니? 네, 말씀드렸는데 반대하세요. 가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말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고 보니 부쩍 가정부가 저에게 말을 안 거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였나 싶더라고요. 일단 엄마랑 내가 얘기 좀 해볼게. 저는 가정부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아들 마음 알고 있었다면서요? 미안해요. 요즘 그래서 말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했는데. 당연히 할 말이 없죠. 가정부가 단호하게 말하는데 얼굴이 다 뜨겁더라고요. 미안해요. 내가 아드님은 잘 설득해 볼 테니까. 제 아들이 감히 사모님 따님을 탐내는데 무슨 염치가 있겠어요. 제가 죄송해요. 그래서 그랬다고요? 아, 그럼요. 제가 딸처럼 키운 진이를 제 아들이 감히 좋아하다니 죄송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똑똑한 아들이 부족한 우리 딸을 좋아한다는데 내가 미안하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럼요. 한 집에서 가족처럼 자란 애가 우리 딸을 좋아한다고 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소리는 아닐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지. 저는 그래서 아주머니가 속상하신 줄 알았죠. 사모님, 저 진이 정말 아껴요. 제가 키운 거나 다름없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예뻐요? 활짝활짝 잘 웃고. 우리 애가 그런 모습에 반했나 봐요. 가엾기도 하다고 그러길래 아주 혼을 내줬어요. 왜요? 가엾긴 뭐가 가여워요. 이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부잣집 딸로 잘 살아왔는데 너처럼 머리만 좋고 가난한 집 남자랑 결혼하는 게 더 가엾다고 그래버렸어요.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처음에는 가정부가 우리 딸을 며느리로 들이는 게 탐탁치 않아서 애둘러 거절을 하는 건가 했어요. 그런데 가정부의 말은 다 진심이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가정부 아들은 제 딸을 포기하지 않았고 졸업 후 좋은 직장에도 취업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정부 아들의 마음이 변할 줄 알았어요. 제가 일부러 제 딸이랑 정떼라고 나가서 살게끔 원룸 오피스텔도 얻어주었는데 주말마다 꼬박꼬박 집에 와서는 제 딸과 대화를 나누고 다정하게 지내는 겁니다. 가정부 아들을 보며 제 딸이 빙긋 웃는데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가정부를 불러 부탁했습니다. 우리 딸 그 집으로 시집 보내도 될까요? 어머, 사모님, 드디어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좋은 직장도 갔길래 가서 좋은 여자 만나라고 집까지 얻어줬는데 쟨 우직해요. 절대 안 변해요. 그래요? 네. 어릴 때부터 마음먹은 건 고쳐먹은 적이 없어요. 공부만 한 새님 같아 보여도 강단 있고 뜻이 굳건한 애예요. 가정부의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더 놓이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결혼시킵시다. 늦춰봤자 애들 마음만 서운하지. 딸의 결혼식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딸이 면사포를 쓰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보다 저희 남편이 더 울었어요. 우리 딸 너무 예쁘네. 내가 평생 데리고 살라고 했는데 도둑 맞았어. 하여튼 못 살아. 난 또 감동해서 우는 줄 알았더니 억울해서 우는 거야. 내 딸을 훔쳐갔잖아. 남편 때문에 웃음이 터지는 바람에 눈물이 쏙 들어가고 말았죠. 그렇게 제 딸은 가정부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준 게 고마워서 가정부에게 집도 한 채 해줬어요. 그랬더니 딸을 데리고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딸처럼 잘 데리고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부인 잘 부탁합니다. 아유, 사모님께 사부인 소리 들으니 이제야 실감이 나네요. 사부인, 저도 잘 부탁드려요. 딸의 짐이 집에서 나가는데 제 살점을 떼어내는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시집을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싶고 한 식구처럼 살던 집이었다고 해도 마음이 무거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딸을 보내놓고 남편에게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내일 반찬 좀 갖다 줄까? 사돈이 불편하지 않겠어? 그래도 애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가정부 좀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본인이 다 하면 된다고 뭐하러 돈을 쓰냐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가정부는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남편의 만류로 인해 한 달은 꾹 참았는데 한 달이 넘어가자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사부인에게 가겠다고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반찬도 다 싸둔 상태라 문자를 보낸 뒤 사부인 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사부인이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사부인 오셨어요? 문자 봤어요. 우리 며느리랑 마트 갔다 오느라 전화를 못 받은 거 있죠? 계속 온다고 해놓고 이제야 왔네요. 반찬 좀 가져왔어요. 뭘 이런 걸 제가 다 해요. 저희 딸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며느리 덕에 저도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오랜만에 딸을 보는데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까지 한 번도 떼어놓고 산 적이 없던 딸이어서 더 그랬습니다. 우리 딸 잘 지냈어? 시어머니 말씀 잘 들었고? 잘 듣다마다요. 사부인 댁에서 일할 때도 저를 오죽 잘 따랐어요? 근데도 부족한 딸을 보내놓고 나니 마음이 한시도 편하지가 않아서요. 편하게 계셔도 돼요. 제가 우리 공주님을 어릴 때부터 얼마나 예뻐했어요? 알죠. 잘 알죠. 그렇게 사부인과 오랜만에 수다를 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깜빡 놓고 왔더라고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부인 댁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이게 엄마 있다고 말대꾸를 하네?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실 제가 사부인 댁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사준 집이기도 하고 도어락도 제가 새로 설치를 해줬거든요. 혹시나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저라도 달려와야 하니까 외워만 두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슬쩍 문을 열었는데도 고함은 멈추지 않았어요. 네 엄마 왔다 가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사부인이 제 딸에게 고함을 치더니 손찌검을 하는 겁니다. 사부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신발 벗을 생각도 못한 채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딸은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사부인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부인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 언제는 모자란 딸 데려가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니 내가 이 정도 혼도 못 내요? 혼을 냈다고요? 손찌검하는 게 혼내는 거예요? 사부인도 알잖아요. 본인 딸이 모자란 거. 모자란 애들은 원래 말로 못 가르쳐요. 제가 사부인이 딸 키우는 거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 줄 알아요? 저럴 때는 그냥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데 말로 한다고 저 바보가 알아듣나?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혼을 내야 한 번에 알아듣는다고요. 우리 아들 똑똑한 거 알죠? 제가 그 아들을 키운 사람이에요. 듣자 하니까. 뭐? 모자르다고요? 사부인도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자기 딸 모자르다고. 내가 언제 모자르다고 했어요? 부족하다고 했지. 지금 말장난하자는 거예요?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요? 다르죠. 더더구나 내 앞에서 이런 소리 하던 사람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입장이 다르죠. 내가 아직도 그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던 가정부 아줌마로 보여요? 나 엄연히 사부인 딸 시어머니예요. 이젠 대놓고 아들 가진 유세까지 부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바보랑 결혼했다고 얼마나 주변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 알아요? 서울대 경제학과까지 나온 내 아들이 바보 부인 얻었다고 동창들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 하겠다는데. 그래서 참았어요. 근데 제가 사부인 왔다 갔다고 나한테 말대꾸를 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대꾸를 했는데 이래요? 제가 다가상 치우라고 했더니 엄마한테 갔다 오고 싶다고 합디다. 그게 무슨 말대꾸라는 거예요? 이러니 엄마한테 갔다 오고 싶지. 내가 다가상 치우라고 했지. 언제 엄마한테 갔다 오라고 허락했어요? 그게 말대꾸지 뭐예요? 아니, 지금 우리 딸을 집에 가둬놓고 사는 거예요? 얘도 엄연히 어른이고 혼자 외출도 가능해요. 사부인도 아시잖아요. 혼자 나갔다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래서 사부인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모자란 애를 혼자 나가게 하면 어떡해요? 보호자가 동행해야지. 우리 딸은 경계선 지능장애라 일상생활이 가능한 애예요. 사부인이 이렇게 막말하는 것도 다 알아듣고요. 사부인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래봤자 지능장애죠. 경계선이면 뭐가 다른가? 아주 제 앞에서 대놓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기가 찼지만 일단은 딸을 보호해야 했어요. 듣고 있는 딸에게도 너무 상처일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집에 제 딸은 못 두고 가겠네요. 제가 일단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걘 이제 우리 식구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 집 며느리라고요. 그 전에 제 딸입니다.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결혼을 확실히 말리든가. 이제 와서 걔를 빼간다는 건 우리더러 이 집도 토해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이 중요해요? 사부인 말로 인해 제 딸이 상처받고 있잖아요. 더더구나 손찌검까지 하셨잖아요. 이거 아주 큰 문제예요. 일 한번 크게 만들어봐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제 딸에게 와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겁니다. 네가 말해봐. 네가 나한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잖아. 이거 안 놔요? 저는 사부인을 딸에게서 떼어내려 했지만 힘이 어찌나 좋던지 저만 나가 떨어지기를 반복했어요. 너 툭하면 내 말 무시하고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하고 했어 안 했어? 니네 집 잘 산다고 나한테 유세 부렸어 안 부렸어? 대답해 보라니까. 겨우 사부인을 딸에게서 떼어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사부인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저런 식으로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데요. 우리 집 가난하다고 이 집도 자기 명이라고 은근히 도도하다니까요. 우리 딸은 이 집이 자기 명의인지도 몰랐어요. 바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몰라요? 아까는 바보라면서요. 이제는 또 바보가 아니라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잠깐만요. 저와 사부인은 동시에 현관 쪽을 봤습니다. 매섭게 생긴 여자가 문 앞에 서서 우리를 멀뚱멀뚱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끼어들 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보고 있었어요. 이제 좀 끼어도 될까요? 저도 좀 바빠서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보던 사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겁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 의아해서 물었죠. 누구세요? 저는... 그러자 사부인이 대뜸 제 다리를 붙들고 매달리는 겁니다. 사부인,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아니, 왜 이래요? 이거 나요! 사부인, 저 좀 살려주세요, 네? 그 여자는 껌까지 질겅질겅 씹으며 사부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실까? 사부인,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해서 사부인을 겨우 떼어낸 뒤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에 이렇게 불쑥 들어와요? 아, 이분 사돈이신가 보다. 저는 이분 채권자예요. 저한테 10억 빌려가셨거든요. 네? 저는 너무 놀라서 사부인을 봤습니다. 채권자가 온 것보다 더 놀라운 건 사부인이 10억이라는 거금을 빌렸다는 거였죠. 아니지, 사부인. 집도 우리가 하고 결혼식 비용도 우리가 다 대는데 10억은 왜 빌리셨어요? 그게... 그 사이 방에 들어갔던 딸이 손에 뭔가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엄마, 이거. 딸이 내민 게 뭔가 하고 보니 각서였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 아파트 명의를 네 남편 앞으로 넘긴다고? 이런 각서를 왜 썼어? 딸은 손끝으로 사부인을 가리켰습니다. 아줌마가 시켰어. 뭐? 아니, 쟤 좀 봐. 저것 보라고요. 제가 나한테 지금도 아줌마라고 한다니까? 내가 아직도 가정부인 줄 안다고요. 그러니 내가 쟤 보면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돈 많다고 날 은근히 무시한다니까. 사부인이 시끄럽게 떠들자 채권자가 재밌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부잣집 며느리 바로 물었다더니 사돈네가 부잣집인 건 사실인 것 같네. 사돈이 입고 든 것도 다 명품이고. 내가 그렇다고 했잖아. 금방 갚는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말한 게 벌써 1년 전이거든. 그러고 보니까 사돈한테 이미 신뢰도 잃었구만. 무슨 수로 갚겠다는 거예요? 상황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사부인에게 10억을 받겠다고 온 채권자부터 딸이 내민 각서까지. 진짜 기가 차서 일단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등 뒤에서 사부인이 소리소리 지르더라고요. 야, 이 나쁜 년아! 내가 네 딸 키워주는 것도 모자라 며느리로까지 맞았는데 그냥 가겠다는 거야? 모른 척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작전 실패하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이 아파트만 우리 아들 명의로 넘어오면 바로 대출받아서 갚는다니까. 각서도 며느리가 가져갔구만. 뭔 소리예요. 공증은 받은 각서 맞아요?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저게 진짜 지 엄마 믿고 저런다니까.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집에 와 있자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우리 딸이 집에 있네? 나 지금 꿈꾸는 건가? 딸은 아빠의 품에 가만히 안기더라고요.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앤데도 그간 많이 힘들었구나 싶었어요. 오랜만에 세 식구가 저녁을 같이 먹고 있는데 사위가 왔더라고요. 아버님 용서해 주십시오. 대뜸 와서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싹싹 빌더라고요. 남편은 낮에 있었던 일을 아직 모를 때였어요. 딸을 재운 뒤에 말하려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사위가 쳐들어온 겁니다. 저는 가정부에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앞으로 이 친구와도 문 열어주지 마세요. 이 친구 엄마도 마찬가지. 여보, 이 친구라니. 우리 사위잖아. 우리 사위가 왜 이러는 거야? 저는 딸을 방으로 보낸 뒤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눈이 뒤집힐 기세로 사위의 멱살을 잡았어요. 니들 모자, 우리 딸 데려다가 뭘 한 거야? 어? 저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도 원래는 그랬는데 피 때문에 많이 힘드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10억 말하는 건가? 예, 맞습니다. 그건 왜 빌린 건데? 자네 집안에서 그 큰 돈이 뭐가 필요하다고? 제가 외제차를 좀 갖고 싶다고 했더니. 뭐?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 게 외제차는 3억 주고 샀거든요. 남은 7억은 어디에 쓰신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랑 남편은 어이가 없어서 서로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니, 자네가 그렇게 비싼 외제차가 왜 필요해? 솔직히 멋진 차를 타고 싶은 건 남자라면 다 같지 않나요? 아버님도 엄청 비싼 차 타시잖아요. 나야 그만큼 버니까 내 돈으로 사는 거지만 빚까지 내서 살 필요는 없잖아. 자네 연봉에 맞춰서 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좀 좋은 차 좀 해주시지. 내가? 왜? 결혼 선물로라도 해주셨으면 좋잖아요. 자네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우리가 집도 해주고 결혼 자금도 다 대줬잖아. 집은 와이프 앞으로 해주신 거니까 솔직히 저한테 주신 건 아니죠. 듣자 하니 제 엄마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외제차 값을 해주면 덜 섭섭하겠어? 제 말에 남편이 깜짝 놀라서 제 팔을 잡더라고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사위가 섭섭해하니까 하나 해줘야 하나 싶어서. 제 말에 사위가 눈을 빛내더라고요. 장모님, 그럼 외제차 세대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 빚 좀 갚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 10억 말하는 건가? 네. 사위가 급히 우리를 찾아온 건 딸을 찾으러 온 것도 아니었고 제 어머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어온 거였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사부인 댁에서 본 채권자와 만났습니다. 사부인이 빌린 돈이 10억이 전부예요? 왜요? 대신 갚아주시기라도 하게요? 일단 정확한 금액부터 좀 합시다. 10억 맞아요. 근데 이자가 계속 붙고 있으니까 빨리 갚는 게 좋긴 하죠. 제가 살게요. 예? 그 채권 제가 산다고요.
갚아주는 게 아니라 산다고요? 그쪽한테는 이러나 저러나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근데 표현이 좀 이상해서. 그럼 바로 거래합시다. 와,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이야. 그 아줌마 평생 못 갚을 줄 알았는데. 내 돈 돌려받은 기념으로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네? 저는 채권자에게서 사부인의 10억짜리 채권을 샀습니다. 그날 저녁 사부인과 사위를 제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 자리엔 남편과 딸도 있었습니다. 사부인 채권은 제가 샀어요. 10억 주고. 제 말에 사부인과 사위는 웃음이 터지려는 걸 겨우 참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사부인 이렇게 해주실 거면서 꼭 그렇게 까칠하게 구시더라. 장모님 감사합니다. 엄마는 나한테 고마워해. 내가 어제 와서 빌었어. 뭘 빌어? 무릎이라도 꿇었다는 소리야? 꿇었지. 그럼 어떡해. 엄마가 10억 빚 때문에 감옥 가게 생겼는데. 어이가 없네. 사부인, 말씀해 보세요. 우리 아들 무릎 꿇리셨어요? 채권자가 왔을 때만 해도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더니 빚을 갚았다고 하니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와서 그냥 꿀턴데요. 근데 사부인은 왜 안 꿇으세요? 어머, 아유 기가 막혀서. 제가 아직도 이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로 보이세요? 이럴 줄 알았어. 사부인이 이러니까 며느리도 날 무시하죠. 사부인도 꿇어야 할 텐데요. 제가 꿇긴 뭘 꿇어요? 10억 좀 갚아줬다고 유세 부리는 거예요? 저는 거실에 있던 대형 TV 스크린을 켰습니다. 스크린에는 영상 하나가 띄어져 있었어요. 여보, 제 생애. 화면 속 영상은 사부인 댁 거실에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사부인이 제 딸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이리저리 휘두르고 있었어요. 사부인은 영상이 찍히는 줄 모르는 것 같았고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길을 들이고 있거든. 곧 각서 쓴다니까. 이 집 넘기면 바로 갚을게요. 제 딸은 사부인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휘청거리고 있었고 그 영상을 본 남편은 사위를 향해 버럭 소리쳤습니다. 자네는 뭐하고 있었던 거야? 자네 어머니가 우리 딸한테 이러는 거 알고 있었지? 아니 뭐 엄마도 오죽 답답하면 그러셨겠어요.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저희한테는 뭐 해주신 것도 없고 집도 안 했거고 하니까 자네 대체 뭐라는 건가? 아니 뭐 저희도 뭐 진 게 있어야 와이프한테 잘하든가 하죠. 와이프 앞으로 아파트 한 채 해주신 것 빼고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니. 자네랑 어머니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살았잖아. 어머 사돈, 그건 아니죠. 제가 이 집을 위해서 밥에 청소에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안 줬습니까? 월급도 넉넉하게 드리고 집세도 안 받았잖아요. 이것 봐.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사돈까지 저를 이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로 보는 거죠? 두 분이 다 이러니까 제가 시어머니를 개뿔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하고 무릎 꿇으세요. 저는 사부인에게 경고했지만 사부인은 또 버럭 화만 냈습니다. 아니 좀 혼내다 보면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돈 갚아줬다고 유세냐고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죠? 그건 저희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네 수재라고 하더니 이제 보니 영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만. 장모님, 그건 너무 심합니다. 제가 왜 쓸모가 없어요? 저 직장에서도 일 엄청 잘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10억 갚아줬다고 우리 아들까지 깔보는 거예요? 나는 깔봐도 내 아들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엄연히 우리 아들은 서울대 졸업증이 있다고. 글쎄, 서울대 졸업증이 있든 말든 지금은 둘 다 내 앞에서 꿇어야 한다고요. 싫다니까요. 저도 싫습니다. 내 딸을 저렇게 대해놓고도? 사부인이 화면을 째려보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하여튼 그 여자, 에휴, 너무 집요해. 언제 저런 영상을 또 찍었대? 내가 사부인 10억 채권을 샀더니 보여주더군요. 사부인, 저도 그건 고맙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사부인은 원래 돈도 많잖아요. 가족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요? 솔직히 우리가 생각한 사이즈에 비하면 너무 약해요. 무슨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우리 아들처럼 수제 사위가 모자란 딸이랑 결혼해준다고 하면 뭐든 다 해줄 줄 알았죠? 저 10억 빌린 지 꽤 오래됐던데요. 빌린 지 꽤 됐죠. 아들 외제차 사주고 남은 건 뭐에 쓴 거예요? 에? 사부인이 그제야 당황하는 눈치더라고요. 아니, 전날만 해도 아무것도 모른다던 사위도 어쩐지 뭔가를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자네가 말해봐. 혹시 알아? 솔직하게 말해주면 내 주머니가 또 열릴지? 진짜요? 사실 엄마가 판돈으로 다 날렸어요. 돈노름 하다가. 뭐? 야, 넌 아들이 돼서 그런 소리까지 꼭 해야겠니? 사실이잖아. 엄마 이 집을 쉴 때마다 노름하러 갔잖아. 횡재 꿈꿨다고 가고 오늘은 손맛이 심상치 않다면서 가고. 그럼 그 돈을 집으로 가진 것도 아니고 결국 자네 외제차 하나만 남았다는 거잖아. 사실 제 외제차도 엄마 때문에 팔았어요. 엄마가 판돈 달라고 해서. 뭐? 그럼 어떡해요. 와이프는 돈을 안 주는데. 우리 엄마가 괜히 저런 게 아니에요. 모자란 여자 데려다가 결혼한 이유가 뭔데요? 그래도 친정이 부자니까 돈은 많겠지 싶어서 했는데 절대 지갑도 못 만지게 하고 절대 안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사부인이랑 자네는 이미 10억 빚이 있었고 그걸 갚으려고 내 딸이랑 결혼한 거네?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곧 사위가 인정하더군요. 솔직히 그거 아니었으면 잘난 제가 왜 바보랑 결혼하겠어요? 솔직히 저 끔찍이 싫었어요. 엄마가 결혼하라고 할 때도 처음엔 절대 안 한다고 했었다고요. 근데 어떡해요. 엄마가 벌써 사고를 어마어마하게 쳤는데 아들 된 도리로 갚아드려야지. 결국 못 갚아드린 거네. 아니죠. 갚긴 한 거죠. 뭐 장모님이 갚아주시긴 했지만. 아니야. 자네랑 자네 엄마는 급이 못 갚았어. 아니지, 사부인. 또 말장난이세요? 갚았잖아요. 사부인이 채권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갚으셨다고요. 예? 전 갚아준 게 아니라 채권을 사온 거예요. 한마디로 이 채권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갚으셔야 한다고요. 그제야 사부인과 사위는 정신이 번쩍 든 눈치였습니다. 장모님, 설마 진심은 아니죠? 왜 아닐 거라고 생각하나? 내 딸한테는 돈 때문에 접근해놓고 너한테 바라는 진심이 뭔데? 아니지, 장모님. 그걸 어떻게 안 갖고 사요? 갚아주셔야죠. 저희한테 뭐 해주신 게 있다고. 도대체
내가 자네한테 뭘 해줘야 하는 근거가 뭐지? 바보 딸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주셔야죠. 뭐라도. 정말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두 모자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얌전히 내 딸이랑 이혼해주면 채권은 갚을 시간을 충분히 줄게. 아니, 없었던 거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갚으라는 거예요? 네. 아니면 이 채권 날짜대로 당장 갚는 거로 할까요? 사부인, 이렇게 협박하는 법이 어딨어요. 사부인은 우리 딸을 더 과격하게 협박했던데요. 각서 쓰라고. 아니, 그건 우리 딸이 그쪽을 무시해서요? 사부인, 많이 화나신 거 이해해요. 좋아요. 제가 무릎 꿇을게요. 보세요. 꿇었죠? 사부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사위도 잽싸게 따라서 꿇더라고요. 장모님, 저도 꿇었습니다. 갑자기 왜들 이래요? 내 딸이랑 이혼하라고 했지. 언제 무릎 꿇으라고 했어요? 이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권 좀 없던 일로 해주세요. 그럴 순 없지. 내가 자네랑 자네 어머니 때문에 입은 피해가 얼만데. 법정으로 가고 싶은 거야? 자네 어머니가 우리 딸한테 한 것만으로도 고소가 될 것 같은데? 어머니, 저희 무릎 꿇었잖아요. 이제 그만하시죠. 계속 이러시면 어머니 딸도 난처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절 사랑하는데. 그때였습니다. 딸이 사위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바보. 딸의 말에 사위와 사부인이 동시에 발끈하더군요. 야, 너 누구더러 바보래? 바보는 너지? 우리 아들은 수재라고. 어디 감히 바보가 우리 수재한테. 그래, 그건 아니지. 내가 그랬잖아. 넌 바보, 난 천재. 두 모자가 하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바보. 난 바보야. 그런데 딸이 대뜸 자기가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치? 그것 봐. 네가 바보 맞다니까. 이제야 분수를 아는구만. 사부인 보셨죠? 사부인 딸도 인정했으니까 이제 그만 화 푸시고 우리 가족끼리 화해합시다. 제가 이제부터는 진짜 잘 돌볼게요. 매일 와서 확인하셔도 좋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10억도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우리 반성하라고. 그렇죠? 우리 사모님 이런 분 아니잖아요. 맘이 급했는지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왜 네가 바보야? 누가 그런 말 하래? 저 남자를 믿었어. 난 바보야. 딸의 말에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아줌마도 믿었어. 날 사랑해주는 줄 알았어. 남편도 울더라고요. 둘 다 나가요. 우리 집에서. 그날 저는 딸을 꼭 아는 채 잠을 청했습니다. 우리 딸이 고생했을 시간을 생각하니 밤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왔으니까 다시 행복한 기억만 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날 저는 사부인에게 10억을 당장 갚으라고 했고 사부인과 사위는 냉큼 이혼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약속한 게 있는데 일단 갚을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약속은 지킬게. 자네가 열심히 일해서 다달이 갚도록 해. 장모님, 진짜 저희한테
그 아파트도 안 주실 거예요? 그럼 저희 어디서 살아요? 우리 집 별채에서 살면서 모은 돈도 자네 어머니가 다 판돈으로 날린 건가? 네. 안 됐네. 그 돈이라도 잘 저축했으면 새빵이라도 하나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장모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아파트만이라도 주시면 진짜 감사히 받을게요. 주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받겠다는 사람만 있더라고요. 가봐. 다달이 갚는 거 잊지 말고.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전 사부인과 사위는 빚을 갚지 못했어요. 우리 딸과 이혼 후 은행 대출은 이미 다 받은 상태라 급한 대로 회사 대출을 받은 것 같던데 그마저도 못 갚고 결국 퇴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들마저 회사에서 쫓겨나자 전 사부인이 저한테 와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더군요. 사모님, 저 한 번만 다시 써주세요. 제가 아들놈이랑 연락 절대 안 하고 사모님 댁 하녀처럼 살게요. 예? 왜 이러세요? 그래도 한때는 사부인이었는데 갑자기 웬 사모님이에요? 한 번 사모님은 영원한 사모님이죠. 제가 사부인이라고 부를 때도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사모님이 돼서 얹혀 살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제가 욕심이 컸어요. 제가 감히 우리 사모님 따님을 저 아주 납작 엎드려서 총처럼 살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받아주세요. 참 어림도 없는 소리를 잘도 하더라고요. 두 모자가 하도 찾아오는 바람에 결국 전 신혼 때부터 살며 일궈온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이사를 가던 날 딸에게 물었어요. 정든 집이라 아쉽지 않아? 아쉽지 않아. 그래? 그래도 엄마 아빠랑 추억도 많은 곳이잖아. 바보들이랑 같이 살았잖아. 이제 딸은 자신을 바보라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가치를 몰라본 그들을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여전히 착하고 참 잘 웃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면서 씩씩하게 살고 있어요. 비로소 돌아온 제 딸과 함께 우리 부부도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사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일 이후 우리는 누구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우리 가족만의 행복을 찾으며 살고 있습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